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외신들. 한국 진짜 대단하다. 난리난 상황. 2. 아프리카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3. 300조 원 검사비 감당 못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2023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선언했지만 이 발표 이후에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순식간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격분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와 체결한 계약이 어떠한 규모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아프리카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바이든에게 도달하자 그는 예상치 못한 한국의 성과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를 포함한 올해의 경제 전망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든의 분노와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국제 경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실력과 세계적인 비즈니스 역량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의 도약을 경계하며 자국의 경제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한국의 신뢰성, 기술력, 경쟁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한국의 성공은 미국에게 경쟁력을 도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간 경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슨은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인 속도로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노무리 L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CTBNP 파리바 등 글로벌 8개 IB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과 지출 축소 등으로 미국인들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 위초과 저축을 해놨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내년 중반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3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1대1로의 중심은 아프리카라며 아프리카에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3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 다 걸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 라고 밝힌 뒤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 MOU 체결, 빈국 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MCC,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위베넨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에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 2,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 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5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시해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 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고 만간 77%, 금 31%,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36%, 전 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 만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 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어스 뉴스 애널드 리포트 USNWR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레인츠 모스트 파워풀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 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쌀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뼈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프에부안이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 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 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취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말이죠.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도즈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도즈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시아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의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의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의연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의연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의연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 BU-기호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T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T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고착화되며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 다음 타자는 자신이라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과 관심이 러시아로 쏠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줄 알았던 중국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군사 경제적 포위 상황에 크게 당황하다 못해 각종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10년 이상 시진핑 권력의 밑바탕 역할을 하던 높은 경제 성장률마저 20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에 집중된 권력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가 숨겨왔던 300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처치 곤란한 빚더미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중국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8일 남태평양의 소규모 국가인 피지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IPEF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13개 회원국이 가입했지만 이번엔 매우 자그마한 국가인 피지가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남태평양 부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와중에 피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기구 IPEF에 참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도나 호주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엔 소규모 국가들마저 반중국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은 전 세계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 중에서 진정한 우방국이 단 한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중국의 경제는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 국가가 지닌 영향력마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해 단결과 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3대 파벌 중 하나인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다른 파벌인 상하이빵을 견제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달 가까이 상하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인구 수만 3천만 명에 가까운 상하이가 2달가량 봉쇄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2%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정부의 빚더미마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되며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핵심 도시들은 하루 평균 2회의 의무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억 회의 핵상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진단검사는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검사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해당 검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올해 들어 전국 규모 진단검사 비용은 무려 300조 원으로 중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모든 진단검사 비용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파산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면 1000조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핵상 검사로 수백조 원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를 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뒤집을 경우 국민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며 차후 시진핑 정권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정치적 숙적인 상하이빵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방과 동시에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은 상하이빵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원이 시진핑 정권 눈밖에 나면서 본보기로 정리를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두와 텐센트 등 상하이빵 출신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자국의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숙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자 보다 못한 중국 내 실질적인 서열 2위가 나서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본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며 시진핑 정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에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시진핑 권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도에 힘입은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진단검사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중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처럼 엄격한 방역을 하는 곳은 없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중국 편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면 머지않은 미래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여기에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자금률이 3%에 불과한 중국은 한 해 60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으로 한국과는 어떤 아쉬운 일이 있어도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잠재적 적성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접한 국가에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한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를 중국에 유치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즉 포위된 중국이 살기 위해선 한국의 용서를 구하고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중국 내 반도체 허브인 장쑤성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27일 장쑤성은 해외 반도체 설계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우선 정책과 한한령을 통한 한국기업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최첨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이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미끼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한두 번 당하지 않은 한국은 이번 정책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기존 공장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도 직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중국 투자가 성사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를 직접 겪은 해외 매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중국의 막무가내 정책의 위험성을 실감한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한국 기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IPEF에 참여하겠다 밝히자 중국 측에선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강경한 어조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의 간섭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몇 시간 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IPEF에 참여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진 표현과 분위기입니다. 최근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